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주말 내내 금요일 밤에 감동이 가시질 않았는데요. 벌써 16강 경기가 코앞이네요. 9시간 뒤 내일 새벽 4시에 열립니다. 상대는 더 세졌습니다. 세계 랭킹 1위 브라질. 하지만 우린 강하다는 포르투갈도 이겼고 이 단판 승부는 이변이 더 많지요. 벤투 감독도 우린 잃을 게 없다면서 마음껏 경기하겠다는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 상승세 타고 휘젓다 보면 이 전 세계가 놀랄 사고 한번 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도 되는데요. 신나는 꿈 한번 꿔볼까요? 카타르 도하로 갑니다. 김태욱 기자, 이 대표팀 각오부터 들어보죠. 네, 선수들이 항상 강조했던 것이 상대가 누구든 우리가 준비한 걸 보여주겠다고 말해왔는데요. 오히려 부담은 없다면서 이 축제를 더 즐기겠다는 마음입니다. 벤투 감독은 우리는 잃을 게 없다. 단판 승부에선 우리가 이길 수도 있다며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종아리 부상으로 포르투갈전에 결장했던 김민재도 근육이 찢어져도 뛰겠다며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선수들은 팬들의 응원에 큰 힘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여기까지 7,000km 정도 떨어져 있지만 응원의 진심은 다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인데 저희 선수들 열심히 해서 꼭 경기력으로 보답드릴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자, 현지에서 우리 응원단의 에너지를 인정받았다는데 그게 무슨 소식입니까? 네, 피파가 경기별 관중석 응원 소리를 측정했는데요. 우리나라 경기가 모두 최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조별리그에서 한국 응원단 규모는 상대편보다 작았는데요. 응원단은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피파는 록 콘서트장의 수준이라며 한국 응원단의 열기를 전했습니다. 한국 우루과이전은 131데시벨로 조별리그 40경기 중 가장 시끄러운 경기로 꼽혔습니다. 우리나라와 가나전 경기도 4위에 올랐습니다. 2대1로 이긴 포르투갈전은 아직 포함되지 않은 기록입니다. Also, the Korean fans were the best fans. Come on, Korea! Very attractive team, yes. And also they have passion. Go! Yes, Korea! 우리 응원단도 축구대표팀 못지않게 이번 월드컵에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한국에서 더 큰 응원이 필요한 이유, 현지 경기장에선 아무래도 응원 열기가 밀릴 것 같습니다. 미처 16강을 예상하지 못하고 티켓을 사놓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자, 현지에서 티켓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이 소식은 권솔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원정 응원단은 조별리그 매경기 목이 터져라 선수들을 응원했습니다. 다들 비웃고 다들 의심할 때 저희는 한 번도 의심 안 했습니다. 끝까지 응원했고 우리 선수들 진짜 멋있습니다. 문제는 16강전입니다. 대표팀의 16강 진출을 기대하고 예매한 팬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네, 표 구하기가 치열했는데 저는 축구에는 1% 가능성이 있다고 믿어서 대한민국 국가팀을 믿고 16강까지 미리 예매했습니다. 대부분 현장에서 애타게 티켓을 구해봤지만 결국 실패하고 귀국해야 했습니다. 일단 16강을 갈 거라고 생각을 못해서요. 티켓을 3개만 예약해 놓은 상태였고요. 지금 와서 티켓 구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쩔 수 없이 돌아오게 됐어요. 마음 같아서는 없는 휴가 끌어다가 써가지고 비행기 취소하고 보고 싶었는데 진짜 너무 아쉬웠습니다. 너무 16강전 티켓 대부분은 조국의 우승을 바라는 브라질 팬들이 사전에 확보한 걸로 보입니다. 조별리그 3경기에서도 브라질 응원단은 관중석의 90% 이상을 채웠습니다. Olha, foi bom. É que apenas jogou com o time reserva e poderia ser melhor. Mas segunda-feira vai mostrar o Brasil de verdade, segunda. 우승 후보 브라질을 상대로 기적을 노리는 대표팀처럼 우리 응원단도 투혼의 일당백 응원전에 나섭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이후에 시멘트 출하량은 회복세로 돌아섰는데요. 여전히 건설 현장은 멈춰 서 있습니다. 민노총 지도부 지시로 건설 노조가 동조 파업에 나서면서 공사 참여를 안 하기 때문이죠.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 동조 파업 그 자체가 불법이라면서 강경 대응을 예고했는데 민노총은 내일 총파업 총력 투쟁 대회를 예고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부산의 4천여 세대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내년 말 완공 예정이지만 콘크리트 타설할 노동자가 없어 공사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타설 일정이 잡혔었거든요. 타설 공들이 음주노초 산하니까 타설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레미콘은 현장에 이제 타설을 하려고 하는데 또 다른 공사 현장은 시멘트가 출하되기 시작하면서 일부 레미콘 회사와 계약하고 타설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타설 노동자들이 작업을 거부하면서 공사가 멈췄습니다. 바닥에 바닥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백지를 발라야지 시멘트가 안 들어가니까 이제 마감이 안 되는 거죠. 2% 남은 마지막 타설 작업을 완료하지 못해 공사 완료일은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앞서 민노총은 업무 개시 명령 이후 시멘트 출하량이 증가하자 건설 노조원들에게 타설 중지를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하루에 부산, 울산, 경남이 한 8만 루베 정도의 레미콘을 타설하는데 지금 전혀 타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울경 지역의 타설 노동자 1000여 명이 동조 파업에 돌입했고 오는 8일부터는 레미콘과 콘크리트, 펌프카 노동자 3,500여 명이 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민노총을 조직폭력배에 비유했습니다. 건설 노조의 조폭적이고 불법적이고 무법지대의 이런 현상을 결코 그대로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국토부는 오늘 오후 4시 기준 전국 1,300여 개의 건설 현장 중 60%가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인데 8개월 연속 적자죠. 엎친 데 덮친 격 화물연대 파업이 12일 차에 접어들면서 해외 바이어들이 우수수 떠나고 있습니다. 항구로 이 수출품을 보내지를 못하니 납기일을 못 지키는 거죠. 강유현 기자가 속 타는 수출 기업들 만나봤습니다. 대전에 있는 한국타이어 공장. 수출할 타이어를 실은 컨테이너가 야적장을 다 채우고 주차장에까지 쌓여 있습니다. 후문에선 화물연대가 현수막 농성 중입니다. 대전과 금산 공장의 하루 수출량은 40피트짜리 컨테이너 약 150대. 컨테이너를 보내야 하는데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가 장기화되면서 출하량이 평상시의 40%로 급감했습니다. 그나마 부산항과 울산항 등은 화물 반출입량이 평소의 30-40%대로 회복됐지만 광양항은 평시의 4%에 불과해 사실상 올스톱 상태. 기업 피해는 현실이 됐습니다. 충남의 한 중소설비제조업체는 지난 6월에 이은 두 번의 화물연대 파업으로 중동 바이어 10곳 중 6곳이 떠났습니다. 납기 일정을 못 맞춘다고 올해도 갑자기 두 번째도 이렇게 터지니까 거래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중소철강업체는 인천항에서 원자재를 들여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딜레이가 되는 거죠. 일주일 이상 더 되면 이제 진짜 큰일 나죠. 나를 세우게 되는 거죠. 대체기사를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비노조 가입한 사람들이 운행했다가 보복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보험료가 더 비싸진다고 지금. 타는 대로 줘야 되니까. 한국무역협회가 오늘 오후 2시까지 집계한 피해 신고는 138건. 유형별로는 납품 지연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과 해외 바이어 거래선 단절이 43.5%로 가장 많았습니다. 가뜩이나 경기 침체로 일감이 줄었는데 물류까지 막히면서 기업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유현입니다. 이틀 뒤면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간 지 2주가 됩니다. 보통 주유소들의 재고 저장 용량이 2주치가 최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품절 주유소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유소에 미리 기름을 넣으려는 차량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주유소 입구에 길게 줄을 늘어선 차량들. 주유 대란을 우려해 미리 기름을 넣으려는 겁니다. 보통 이틀에 한 번씩 넣는데 요즘은 매일매일 하루에 2번 넣을 때도 있어요. 불안하기 때문에 가까이 보이는 주유소마다 그때 넣고 있거든요. 이 주유소는 최근 사흘 동안 손님이 평소보다 15% 정도 늘었습니다. 주유가 가능한지를 묻는 전화도 하루에 수백 통씩 걸려옵니다. 주유소 측은 이런 속도라면 하루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차들 수배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기름을 받고 있거든요. 하루하루가 계속 피말리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 이상은 버티기 힘든 거죠. 경유랑 휘발유 둘 다? 네, 그렇죠. 오늘 오후 기준으로 기름 재고가 바닥난 주유소는 96곳, 휘발유 80곳, 경유 8곳, 둘 다 소진된 곳이 8곳입니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 있는 주유소가 56곳에 이릅니다. 대부분 주유소의 재고 저장 용량은 2주치가 최대입니다. 모레가 되면 화물연대 파업이 시작된 지 2주여서 품절 주유소가 급증할 걸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주유소 업계는 하루빨리 유조차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려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쯤 아마 소진될 확률이 제일 많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정부 측에서 대란이 일어나기 전에 빨리 신속히. 사상 초유의 주유 대란은 출퇴근과 물류 대란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정부는 운송 거부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며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서를 받은 화물차주 455명이 복귀했는지 확인하고 있는데요. 끝까지 운행을 거부하면 유가 보조금 1년치를 안 주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업무 개시 명령이 떨어진 시멘트 분야 한 운송사.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화물차주의 업무 복귀 현황을 점검합니다. 비조합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조합원이 없는지 묻자 하소연이 쏟아집니다. 심한 경우는 공업사 차량 수리 공장도 못 들어간다고, 공장이랑도 다 연대라는 얘기가 돼 있는 상태라 공장 정대도 못 받고. 이번 주 정부가 점검하는 운송사는 44곳. 조사 대상자는 우편으로 명령서를 받은 191명, 문자로 명령서를 받은 사람 중 복귀하겠다고 답하지 않은 264명 등 총 455명의 화물차주입니다. 명령서를 받았는데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수차례 거부하면 화물 운송 자격까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운송 거부 차주에 대해 유가 보조금 지급을 1년 제한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제적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높인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 사무실 진입에 실패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다른 현장 조사에 나섰지만 조합원들의 제지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혐의 사실을 분명히 밝히십시오. 어떤 자료까지 가져갈지 모르는데 저희가 와서 사무실을 뒤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게 파업 동참을 강요해 운송을 방해한 것을 파업 담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측의 현장 진입 저지가 이어질 경우 조사 방해로 보고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정유, 철강 등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준비를 마친 가운데 필요시 즉각 발동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 이후 처음으로 오늘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윤건영 의원, 결단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 대통령 실장을 포함해서 수사 선상에 오른 문재인 정부 장 차관급만 최소 23명입니다. 자연스레 수사 칼끝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문재인 정부 장차관급 인사가 최소 2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됐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해서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유영민 전 과기부 장관 등이 수사 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등으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수현 전 정책실장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문재인 정부 내각과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대부분 수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검경의 수사가 결국 문 전 대통령을 향할 것이라며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이 정치 보복의 칼끝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욕보이고 모욕 주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친문 인사들이
정치 보복의 배우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지만 뾰족한 대응 수단이 없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한 친문계 의원은 문재인 청와대 출신 초금의 의원들끼리 모여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는 않다고 토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계입니다. 서훈 전 실장 구속을 두고 여야는 국회에서 강하게 맞붙었습니다. 여당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야당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열등감이라고 맞섰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여야가 국회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을 놓고 맞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이 서 전 실장 구속에 대해 남북 신뢰 자산을 꺾어버렸다고 표현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한미 관계가 좋았고 북핵 위기가 해결이 됐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아무래도 국민들과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참모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범죄 앞에 성역이 있을 수 없는 만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합니다. 국회 외통위에 출석한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서 전 실장에 대해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라 안타깝다면서도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게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남북 관계에 악영향을 줄 거라며 전 정부에 대한 수사는 윤석열 정부의 열등감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가뜩이나 나쁜 남북 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 그리고 국민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불행한 사태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증거는 어느 것 하나 나온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전 정권에 대한 열등감에 똘똘 뭉쳐있는 윤석열 대통령만 존재합니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소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결단코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당 안팎 분위기, 축하보다는 아무래도 수사에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대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수사만 10개에 달하는데요. 이를 의식한 듯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도 열지 않았고 대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권의 야당 탄압을 비판했습니다. 한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당대표 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수사는 10개에 이릅니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 중인 이 대표 관련 주요 사건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6개입니다. 여기에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장남의 불법 도박 의혹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은 각각 불법 대선 자금 수수 의혹, 뇌물수수 의혹으로 구속됐습니다. 본인은 물론 가족과 최측근까지 전방위적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을 의식한 듯 이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이 잠시 맡긴 권한을 민생이 아니라 야당 파괴에 남용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치 않을 것입니다.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십시오. 친명 최고위원들은 엄호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는 일이 당을 지키는 일이고 당원을 지키는 일입니다. 국민께 물어봤습니다. 검찰 믿으세요? 이재명 믿으세요? 물었더니 이재명 믿는다는 사람이 10%나 더 높았습니다. 이 대표는 별도 기자회견은 생략한 채 취임 100일 메시지를 최고위원회의 발언으로 가름했습니다. 당 고위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 표명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아직은 적절한 때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법원의 대장동 재판에서도 연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남욱 변호사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로비를 시도해도 CR도 안 먹힌다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는데요. 오늘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는 공식적으로는 그랬지만 아랫사람이 다 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구자준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선거 자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남욱 변호사. 하지만 미국에서 귀국했던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 대표에게 12년간 로비를 시도했지만 소용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비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였습니다. 이 대표도 당시 인터뷰를 언급하며 의혹을 반박해왔습니다. 자기가 12년 동안 트라이를 해봤는데, 즉 로비를 시도해봤는데 CR도 안 먹히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유롭게 언론사와 한 인터뷰, 그리고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한 이야기, 이 중에 과연 어떤 게 더 진실에 가깝겠습니까? 1년 전 발언이 최근 검찰 진술과 법정 폭로와는 배치된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오늘 대장동 재판에서도 또다시 언급됐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이 남 변호사에게 인터뷰가 거짓말이었느냐고 물은 겁니다. 남 변호사는 워딩 자체는 사실이라며 이 대표는 공식적으로는 CR도 안 먹힌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밑에 사람이 다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전 부원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 정 실장 측은 남 변호사와 일면식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오늘 법정에서 정영학 회계사가 대장동 의혹 자료와 녹취록을 지난해 이낙연 민주당 대선 후보 측 윤영찬 의원에게 넘겼다는 이야기를 기자에게 들었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 의원 측도 정 회계사와 일면식도 없고 자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남 변호사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려는 움직임이 거세지는 가운데 남 변호사를 상대로 한 증인 신문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정치부 이현수 기자 나왔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제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100일 아니더라도 자, 이 기자회견을 마지막으로 언제 했는지 잘 기억이 없습니다. 언제 했죠? 이재명 대표 지난 10월에 전격적으로 대장동 특검을 제안하는 특별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었죠. 당시 현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대장동 특검만 제안을 했었는데 이 모습 외에는 언론 간담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100일 간담회를 하지 않은 이유는 정기국회가 진행 중이고 협상이 되고 있어서라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자, 예전에 뭐 다른 대표들도 이렇게 안 했었는지도 궁금한데요. 통상 취임 100일에는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전희민, 송영길 전 대표는 물론이고요. 당시 측근 사망과 시기가 겹쳐 뒤숭숭했던 이낙연 전 대표도 결국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해찬 전 대표도 했었고요. 100일 동안의 성과도 홍보를 해야 하고 각종 현안, 전국 구상을 밝힐 좋은 기회거든요. 7년 전 문재인 전 대표 경우에는 100일이 5.18과 겹쳐 간담회를 안 했는데 당시 취임 50일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왜 안 한 거예요? 뭐 아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뭐 사법 리스크 이 영향 때문일까요? 네, 그렇죠. 당초 기자회견을 검토하기는 했는데 참모들이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측근들이 구속된 상황에서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하는 발언 하나하나가 수사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요. 기자간담회에서 민생, 정책 관련 답변을 주로 한다고 해도 아무래도 사법 리스크 관련 발언이 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난 대장동 특검 제안 특별회견에서도 이 발언이 주목받았습니다. 아무리 털어도 먼지조차가 안 나오니까 있지도 않은 불법 대선 자금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불법 대선 자금은커녕 이 사탕한 게 받은 게 없습니다. 자, 요즘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이 공개 일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네, 통상 당대표들이 수행하는 공개 민생 행보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선택적으로 소통을 합니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질문에는 어떤 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생 활동 되게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측근분들 구속 때문에 가려지는 것 같은데 아쉬움이시나 뭔가 좀 더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오늘 아침 보도에 남욱 변호사가 선거 목적이라는 인권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끝나면 기자간담회 하세요? 뭐 검찰에서 연내 뭐 대표님 청와하실 때는 전망도 나오던데 혹시 응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대선 당시 기자들의 돌발 질문에도 서슴없이 대답했던 모습과 상반된 행보죠. 자, 이재명 대표 100일 민주당 내에서는 평가들이 어떻습니까? 좀 엇갈립니다. 비명계에서는 사법 리스크로 민생 이슈가 다 가려졌다 이런 불만이 나오고요. 친 이재명계의 경우는 그래도 이재명이니까 이 정도다라고 항변합니다. 대선 주자급의 구심점이 있으니 전국 주도권도 잡고 수권 정당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100일 동안 남긴 건 제명 수호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취임 100일 됐는데 이 대표 임기는 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총선까지 다 책임을 져야 하는 건데 자, 민주당 좀 앞길이 어떨까요? 네, 앞서 보셨듯이 이재명 대표를 겨누는 10개의 칼날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만큼 친명계는 절박한 분위기고요. 이재명 대표 비판을 시작하던 친문, 비명계는 문재인 정부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우선은 뭉쳐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는 거죠. 다만 앞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나 체포 동의안 등이 넘어올 경우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비명계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개혁의 움직임이든 재창당 수준의 변화든 이런 목소리가 내년에 생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이현수 기자였습니다. 자, 이 대표적인 친윤 의원이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법안을 하나 발의했는데요. 첫 번째, 한동훈표 입법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무슨 내용인지 홍지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에 대해서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는 상식적인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외국인 투표권 제한 논의에 국민의힘이 힘을 보탰습니다. 친윤계인 권성동 의원은 오늘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투표권 제한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의무거주 조건 없이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난 외국인은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의무거주 기간 5년 이상을 신설했고 상호주의 원칙도 담았습니다. 권 의원은 개정안 제안 설명에서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높다면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인의 지방선거 개입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실제 지난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는 12만 7천여 명으로 이 가운데 10만 명 가까이가 중국인이었습니다. 법무부도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손질에 나선 상태입니다.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법에 명시된 영주권자 자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여랑여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조폭의 북핵까지 언급한 인물이 있죠. 네,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사태를 비판하면서 한 발언인데요. 그 비유가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최근 참모들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이번 사태를 북한의 핵 위협에 빗대면서 핵은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대북 정책을 펴왔다면 지금처럼 북핵 위협에 처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건데요. 집단 운송 거부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겠죠. 거기에 더해서 예전 정부들이 이 원칙 없이 휘둘렸다고 보는 것 같아요. 네, 어제는요 조직 폭력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자, 이 대통령은 시종일관 이제 강경한 대처를 외치고 있는데 여론은 좀 어떻습니까?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요.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에 비해 2.5%포인트 오른 38.9%를 기록했습니다. 리얼미터 측은 이 상승세의 배경 중 하나로 노동계 투쟁에 대한 원칙적인 대응을 꼽았습니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업에 엄정히 맞서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단호한 입장은 전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여론이 받쳐준다면 더더욱 물러서지 않겠네요. 네, 여당 의원들의 비판 수위도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늘 권성동 의원은 건설 노조가 비조합원에게 파업 압력을 넣었다는 정황에 대해서 조폭의 구역 싸움을 방불케 한다고 비판했고요. 또 김기현 의원은 민노총이 노동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마피아 짓을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노총이 노동자보다 북한 대변에 몰두한다면서 이념 공세로도 이어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더 세게 뭘 하고 있습니까? 정부 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 검찰이 마약 부검을 제안했다는 한 보도 내용으로 총 공세를 폈습니다. 희생자들을 마약 사범으로 몰아 부검을 하자는 윤석열 정부는 사람의 도리도 저버리라는 폐륜 정권. 참사의 원인을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 마약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담긴 폐륜 행위입니다. 이렇게 이쁜 딸에게 마약 검사를 하자고요? 이런 아이들에게 마약 검사를 하자고요? 참사 당시에 이 마약 수사에 집중하다가 인파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 이 공격을 이제 다시 재점화하려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참사 책임을 들어서 현재 이상민 장관의 경질을 요구해오고 있는 민주당. 오늘은 해임 건의안을 뛰어넘은 탄핵안을 언급하면서 여당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해임 건의안을 처리한다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을 바로 발의하는 게 합당한 게 아니냐. 민주당은 선을 넘지 마십시오. 나라의 한 해 살림살이가 중요합니까? 국정조사 시작도 하기 전에 행안부 장관 해임하는 게 중요합니까?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와 이상민 장관 문책은 별개의 사안이며 둘 다 국회의 책무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예산안 처리도 잘 안 되는 것 같은 게 민주당이 이 단독 수정안 제출까지 검토하겠다 이런 말을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여야 모두 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같은 말을 하면서도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해결책은 내지 못한 채 기싸움만 벌이는 모양새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식당 같은 실내에서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하나 논란이 뜨겁습니다. 지자체 중에서 대전시에 이어 충청남도가 다음 달부터 당장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애겠다고 나섰는데요. 이러한 권한이 중앙정부와 지자체 중 어디에 있냐를 두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마스크를 쓴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밖에선 벗고 있다가 들어갈 때 잠시 쓰고 밥 먹을 때나 차 마실 때 벗고 또 계산할 때 쓰는 게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닙니다. 대전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를 자체적으로 해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시민들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싶은 분은 쓰고 또 벗어도 되겠다고 판단하는 벗고 시민의 자율 결정에 맡겨야 된다. 그 때가 이미 됐다. 아이들 정서 발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건데 충남도도 가세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되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들이 근거로 든 건 감염병 예방법. 자치단체장이 마스크 착용이나 해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건데 방역당국은 중앙정부가 지휘권을 갖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17일째 400명대 위중증 환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마스크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겁니다. 실내 마스크 지금 당장 벗는다고 칩시다. 벗으면 감염은 늘 거는 뻔합니다. 그 감염이 늘면 느는 만큼 중환자와 사망자는 늘게 마련입니다. 다만 정기석 위원장은 마스크 해제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고령층 개량 백신 접종률 50% 달성을 꼽았는데 60세 이상 접종률은 현재 22%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내년 1월 말쯤엔 실내 마스크를 벗어야 한다. 건강적 측면에서는 전문가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등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중대본은 15일과 26일 공개 토론회를 열고 방역 지침 완화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제로 코로나를 고집하던 중국 정부는 드디어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코로나 음성 증명서가 없이도 버스나 지하철을 탈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음성 증명을 요구하는 공공기관들이 많아서 혼란스럽습니다. 베이징 공태현 특파원이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코로나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검사 받은 지 48시간을 넘긴 상태입니다. 이렇게 휴대전화 어플에 건강코드에 문제가 있다는 경고 문구가 뜨면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할 수 없었는데요. 오늘은 팝업이 뜬 상황에서도 통과가 가능합니다.
베이징 시내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코로나 음성 증명서가 필요했지만 오늘부턴 지하철이건 버스건 없어도 무사 통과입니다. 마트는 음성 증명서를 검사하지만 허술합니다. 마트에서도 코로나 음성을 확인하긴 했지만 초과된 검사 시간을 보고도 눈 감아주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음식점들은 여전히 내부 취식 불가입니다. 제로 코로나 완화로 도리어 불안한 심리는 신속 항원 검사 키트와 감기약 사제 기행열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약 구매는 여전히 48시간 증명서가 필수입니다. 要不然你看你的朋友之类有没有2天的核酸，让他们一会儿来买来。不能，所以不能买，买不了。 일부 지역에선 폭설 속에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려 긴 줄을 서기도 했습니다. 방역 완화 전환에 PCR 검사소부터 줄여놓고는 여전히 음성 증명서를 요구하는 곳이 많자 벌어진 총극입니다. 들쑥날쑥한 방역 완화에 한동안 혼선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오늘도 정말 추웠죠. 서울 상계동 일대의 땅속 온수관이 파열됐습니다. 25년 된 낡은 관이 압력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근 아파트 18,000세대의 난방이 끊겨서 주민들이 하루 종일 추위에 떨었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땅속에서 하얀 수증기가 기둥처럼 솟구쳐 올라옵니다. 수압을 이기지 못해 떨어져 나간 아스팔트 조각이 도로 위에 널려 있습니다. 소방과 경찰이 일대 도로를 통제합니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열수송관이 파열되는 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8시 반쯤. 30분 만에 서울에너지공사가 밸브를 잠그고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뜨거운 물이 공급되는 수송관이 막히면서 인근 아파트 단지 18,600세대의 온수 사용은 물론 난방마저 끊겼습니다. 한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빨래나 이런 주부니까 모든 걸 밀어놓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아이들이 많고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힘들거든요. 보일러가 안 되니까 조금 춥고 맨발로 걸어 다니기엔 조금 불편했고 슬리퍼를 신어야지 조금 그나마 걸어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파열된 열수송관은 25년 된 노후관. 공사 측은 최근 난방 사용이 급증하면서 수송관의 녹슨 부위가 압력을 이기지 못해 파열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열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노후된 배관이 견디지 못해서 누수가 발생되었습니다. 공사 측은 오후 5시경 누수 부위를 막는 공사를 마무리하고 열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간부들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 심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백승현 기자, 구속될 위기에 처한 경찰 관계자 총 4명인 거죠? 네, 이곳 서부지법에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간부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들은 심사에 앞서 사실대로 말씀드리겠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속심사를 받은 4명은 이임재 전 서장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전 용산서 정보과장입니다. 이 전 서장과 상황실장은 인파사고 위험에 대비하지 않고 참사 당일 부실 대응을 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박성민 전 정보부장과 용산서 정보과장은 인파사고 위험이 담긴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서울교통공사 동묘사업소장, 용산보건소장 등 3명도 추가 입건했는데요. 이에 따라 이태원 참사 관련 피의자는 21명으로 늘었습니다. 교통공사 동묘사업소는 이태원역의 상급 기관인데요. 사업소장은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를 검토하라는 공사 영업본부장의 지시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걸로 특수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부지법 앞에서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이제 좀 더 앞으로 나가줘야죠. 월드컵 경기에 빼놓을 수 없는 팬들의 응원, 거리뿐 아니라 카타르 현지에서도 뜨겁게 이어지고 있죠. 대표팀 주장 손흥민도 막내 이강인도 경기 중 응원을 유도하는 장면이 포착돼 화제를 모았는데요. 응원이 경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봅니다. 관중이 많을 때 경기 성적이 더 좋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2002년 영국 연구진은 원정 경기와 홈 경기를 치르는 축구 선수들의 몸속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경기 전후에 비교한 건데요. 평상시 테스토스테론 농도가 100이라고 한다면 원정 경기 직후엔 120 정도로 올랐고 홈 경기 후엔 150까지 대폭 상승했습니다. 대체로 홈 경기 성적이 좋은 원인 중엔 호르몬의 영향도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연구를 볼까요? 2018년 미국 연구진은 20명의 실험 참가자에게 게임기를 줍니다. 참가자는 지켜보는 사람이 있을 때와 없을 때 2번에 걸쳐 게임을 했는데요. 20명 가운데 18명, 지켜본 사람이 있을 때 점수가 더 높았습니다. 사회적 인정, 보상과 관련된 우리 뇌의 영역이 관중이 있을 때 활성화됐고요. 동기부여에도 영향을 준다는 게 연구의 결론입니다. 시너지를 내는 거죠. 선수들 전체를 끌어올리는 분명히 촉매 역할은 할 수 있었던 거고 이제 이기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하지만 관중이 너무 많거나 야유를 보내면 선수들이 압박감이나 불안감을 느껴 경기력이 떨어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붉은 악마를 12번째 선수라고 부르는 것도 그만큼 경기에 미치는 영향 적지 않다는 뜻이겠죠. 팩트맨이었습니다. 네, 하늘에서 떨어지는 크리스마스 선물,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우리 공군이 나섰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수송기 문이 열리고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지면 작전 준비 끝. 하나, 둘, 섬들이 보이면 비로소 화물 투하. 곧바로 낙하산이 펼쳐진 상자들은 차례대로 해안가에 안착합니다. 현지 시각 어제부터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미태평양 공군사령부가 주관하는 크리스마스 공수작전에 우리 공군도 동참했습니다. 올해 70년째를 맞은 크리스마스 공수작전은 매년 12월 남태평양 섬주민들을 위해 생필품 등을 지원하는 인도적 작전으로 우리 군은 지난해부터 참가해왔습니다. 규모가 작아 비행기 착륙이 불가능한 섬들에 저공 비행으로 화물을 낙하하는데 이번 훈련에는 우리 공군의 C-130 수송기와 요원 30명을 비롯해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이 참가했습니다. 화물 상자 겉면에는 장병들이 직접 그린 성탄 그림들과 메시지들도 담겼습니다. 인도적 지원 역량 강화와 참가국 간 협력 증진을 위해 지난해부터 미 공군의 초청에 따라 본 훈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군은 오는 9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작전을 통해 연합 공수작전 능력과 공중 투하 능력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자, 이란의 히잡 시위가 2달 넘게 지속되면서 일단 당국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히잡을 단속하던 지도 순찰대, 이른바 도덕경찰의 폐지를 시사했는데요. 하지만 이 당국이 이 사태를 모면하려고 의도적으로 퍼뜨린 가짜 뉴스라면서 이 시민들이 잘 믿질 않고 있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지난 9월 히잡을 쓰지 않아 풍속 단속 담당 경찰, 이른바 도덕경찰에 끌려갔던 20대 여성이 의문사를 당하면서 촉발된 이란 반정부 시위. 3개월째로 접어들며 정권 퇴진 주장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도덕경찰의 강경 진압에도 시위가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주요 외신은 오늘 이란 검찰총장이 도덕경찰은 사법부와 관련이 없다며 제도 폐지를 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도덕경찰 폐지에 이어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헌법을 유연하게 구현하는 방법이 있다며 히잡법 개정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뉴스를 믿을 수 없다며 SNS에 이란 혁명 2022 해시태그 운동에 나섰습니다.
도덕경찰 폐지설은 투쟁을 약화시키려는 거짓말이라며 당국이 의도적으로 퍼뜨린 가짜뉴스라는 겁니다. 더구나 당국이 붙잡힌 시위 참가자들을 사형시키려 하는 녹음 파일이 유출되면서 민심은 들끓었습니다. خب در اون ایام از حدود 2950 نفر بازداشتی که ما داشتیم برای 80 نفر کیفرخواست صادر کیفرخواست محاربه و اعدام. 지금까지 시위 참가자 470명이 당국에 의해 숨지고 18,000여 명이 구금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위대는 오늘부터 사흘간 경제 활동을 전면 중단하는 파업 시위에 돌입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환태평양 조산대 이른바 불의 고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화산이 폭발했고 남태평양 사모아 섬에선 강진이 뒤따랐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점점 불어나는 잿빛 화산재가 기어코 감시 카메라를 삼키고 먹구름 마냥 산을 타고 내려와 마을을 덮칩니다. 현지 시각 어제 새벽 인도네시아 자바섬 스메루 화산이 분출했습니다. 지난해 폭발로 무너졌던 다리가 다시 끊겼습니다. 화산 근처 8km까지 접근 금지 지령이 내려진 가운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어 현지 시각 오늘 오전 남태평양 사모아섬 근처 해저에서는 규모 6.7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스메루 화산과 사모아 지진 발생 지점은 약 8,200km 떨어져 있지만 환태평양 조산대 이른바 불의 고리에 속해 있습니다. 연초 통가 화산 폭발부터 7월 일본 화산 폭발, 10월 멕시코 지진, 11월 인도네시아 지진 등까지 모두 불의 고리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주변에서 거의 대부분의 지진하고 화산 활동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과거의 기록을 보면은 앞으로도 인명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지진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한반도 역시 쓰나미나 지진 피해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계합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올 시즌 한국 여자 골프 그야말로 민지천하였죠. 박민지가 2년 연속 동아스포츠 대상 여자 골프 올해의 선수상을 받았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올 시즌 KLPG 투어에서 무려 6승을 기록하면서 다승왕과 3구망을 차지했던 박민지. 2년 연속 두무문 1위를 차지한 건 신지혜 이후 14년 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올해도 한국 여자 골프는 박민지 천하였습니다. 박민지와 경쟁을 펼쳤던 선수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박민지는 동료들의 투표로 선정되는 동아 스포츠 대상에서 여자 골프 부문 올해의 선수상을 받았습니다. 이 상을 다시 받고 싶다고 꼭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게 이루어져서 지금 믿기지 않고 정말 행복합니다. 장하나에 이어 통산 상금 50억 원을 돌파한 박민지. 관심을 모으는 해외 진출에 대해선 아직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최선을 다하고 결정을 뭐든지 한다면 그게 어느 길로 가든지 정답일 거라고 생각해서 그건 아직 밝히지 않겠습니다. 대신 축구대표팀에 대해선 주저없이 응원했습니다. 저 조규성 선수 좋아합니다. 다치지 않게 경기 잘 마무리하시고 사진 한 장 찍어주세요. 오늘 시상식에선 타격 5관왕에 오른 이정후가 프로야구 부문에서, 포항 미드필더 신진호가 프로축구 부문에서 수상하는 등 모두 9개 부문에서 영광의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다가오는 새벽이죠. 대한민국과 브라질의 거리 응원이 펼쳐지는 광화문 광장은 영하 3도가 예상되는데요. 거리 응원에 나서신다면 목도리와 장갑 등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5도, 모레는 8도까지 오를 텐데요. 주 후반까지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아침에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서쪽을 중심으로 최고 5cm의 눈이 내릴 텐데요. 출근길 빙판길이 우려되는 만큼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과 내륙 곳곳으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강원 산지는 바람도 강하게 불 텐데요. 화재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대구는 영하 3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부산 10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드컵 한국 벤투 감독은 빌드업 전술을 씁니다. 그동안 약팀은 이 수비에 치중하다가 뻥 차서 한 방을 노리는 역공 전략을 주로 썼죠. 빌드업은 이 차근차근 점유율을 높여가 경기를 지배해 승리로 이끄는 강팀 전략이죠. 16강 진출 그 결과도 훌륭하지만 예선 3경기 이 강팀과 나름 대등한 경기를 펼친 그 빌드업 과정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세계 1위면 어떻습니까? 브라질과도 저희 준비한 대로 후회 없는 한판 정면 승부 펼치면 좋겠습니다. 포르투갈전 승리 이후에 선수들이 펼쳐든 태극기에 이런 문구 새겨져 있었죠. 마침표 찍겠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